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자, 계약금 보고 있습니다. 자, 기본서는 598페이지입니다. 계약금 2번에 중간에 2번에 보시면 성질 나오죠. 성질. 계약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총 세 가지 성질이 있어요. 세 가지 성질. 자, 첫 번째가 증약금이죠. 계약 체결의 증거가 된다는 거고. 2번은 위약금이죠. 위약금. 출제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사자들이 특약을 정하고 어떤 특약 사항을 위반했을 때 그 계약금 자체가 손해배상액에 예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볼 필요 없고요. 시험에 출제되는 건 그 뒷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해약금. 해약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계약금이라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해제권을 부여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해약금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해약금의 기능을 띈다는 것은 계약금이라는 것 자체가 양 당사자에게 해제권을 부여한다는 거죠. 해제권 부여. 자, 그러면 해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어떻게 해제하느냐? 방법. 아까 봤죠? 일단 계약금을 교부한 자. 교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제할 수 있어요? 계약금을 뭐 함으로써? 포기. 자,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교부자 같은 경우는요. 자, 그리고 수령자. 계약금을 받으신 우리 수령자 같은 경우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죠. 이게 해약금을 통한 해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조문의 내용을 좀 확인하죠. 565조를 확인해 보세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이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방법은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 상환인데 지금 이 문장에서 둘째 줄 오른쪽에 나오듯이 그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은 이행 착수할 때까지죠. 자, 따라서 해약금을 통한 해제의 시기는, 자, 시기 같은 경우는 이행 착수 전까지 하시라는 거죠. 이행 착수 전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이행 착수라는 것이 뭐냐? 이행 착수. 대표적인 이행 착수가 뭐죠? 중도금이죠. 중도금의 지급입니다. 중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이행 착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서설 확인하세요. 서설 동그라미 1번. 해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해제권 보류하고 교부한 계약금을 말한다. 자, 그리고 둘째 줄에 나오듯이 당사자 사이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다면 일단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자, 오른쪽 2번이요. 해약금 해제 시점은 언제냐? 이행 착수 전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행 착수는 중도금의 지급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양괄호 2번을 보세요. 이행 착수 전. 자, 이행 착수라는 건 객관적 인식 가능할 정도로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제 행위를 하거나 이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쪽에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요. 자, 기억해 보시면은 중도금을 지급했죠? 근데 전부 다 지급 안 했잖아요. 어떻게 지급했어요? 일부 지급했죠. 중도금 일부 지급한 거죠? 지급한 거예요? 지급 안 한 거예요? 지급한 거예요. 일부라도 지급은 한 겁니다. 그럼 이행 착수다, 이행 착수 아니다? 이행 착수라는 거죠. 이거는요,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에 가름해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네요. 돈 준 대신에 채권을 넘기는 거. 이것도 이행 착수한 거죠.
따라서 계약금 해제 못하고요. 자, 디귿 해보시면 중도금을 미리 지급했잖아요. 아직 약정할 날짜 되지 않았는데 중도금을 미리 주신 거죠. 이것도 준 거다 안 준 거다? 준 거죠, 준 거. 이행착수라는 거죠. 자, 리을 해보시면요. 잔금을 준비해서 등기 절차 밟기 위해서 등기소 갑시다. 나랑 손잡고 등기도 갑시다. 라고 촉구하는 거. 이것도 이행착수예요.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행착수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행착수 해당하니까 더 이상은 계약금 가지고 해제하는 거 못하는 거. 해제 못해요. 계약금 가지고는요. 자, 밑에 쪽에 동그라미 2번 내려가시면은 이행착수에 해당하지 않는 게 나오죠. 이행착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이행착수가 아닌 것들입니다. 자, 이행착수 아닌 거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허가를 신청했다. 자, 그리고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결국 허가가 떨어졌어요. 허가가 떨어졌다. 자, 그러면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생기는 거지 중도금 준 건 아니잖아요. 이행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행착수 아니라는 거죠. 허가 신청과 허가 받으신 거는. 자, 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제기를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라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로 이행착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이겠죠? 이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졌다라는 것만으로는 이행착수로 볼 수 없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이행착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먼저 기억해 보시면 이행 준비한 거 나오죠. 자, 보시면 둘째 줄에 금원이 예치돼 있는 통장 사본을 제시했다. 이거는 그냥 준비한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본만 보여주신 거니까. 자, 그리고 니은해 보시면 밑에 쪽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 최고하고 대금 지급 구하는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으셨네요. 판결 떨어졌죠? 그래도 아직 중도금을 지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행착수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D페이지 가시면요. 디귿에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셨네요. 역시 이것도 허가를 받아서 효력이 생겼을 뿐 이행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행착수 아니다. 자, 밑에 파란색 3번이요. 해제 방법.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 상환이에요. 자, 특히 동그라미 2번에서 수령자 측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했는데 교부자가 안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때 밑에 줄 상대방 측에서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공탁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공탁할 의무는 없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땅값이 올라가면 매도인이 해지하려 그래요? 매수인이 해지하려 그래요? 매도인이 해지하려 그러겠죠. 그죠? 그럼 매도인이 해지할 거라고. 선생님, 저 해지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을이 받아요, 안 받아요? 을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 해지하고 싶으니까 해지하기 싫으니까. 을은 해지하기 싫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근데 제공은 했지 않습니까? 제공만 하면 족하다 그래요. 배액을 제공만 하면 족하지 수령까지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점에서 배액을 제공했는데 을이 안 받더라도 계약금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된다는 거죠. 나는 제공했는데 네가 안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배액을 갖다가 공탁까지 할 필요는 있는 거 없는 거? 없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제공했다. 네가 안 받은 거다. 이렇게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탁까지 할 필요 없다. 자, 내려가서 파란색 4번의 효과 확인하세요. 효과.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양괄호 2번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해약금 해제의 효과입니다. 자, 먼저 이 법정 해제 같은 경우는 법정 해제. 아니, 법정 해제 사유가 뭐였죠? 법정 해제 사유? 채무 불이행입니다. 자, 법정 해제의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다.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법정 해제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법정 해제에서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법정 해제에서는 할 수 있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는 그 사유가 뭐죠? 뭐 때문에 해제하는 거예요? 사유. 없어요. 계약금 해제는요. 그냥 내 마음이 안 내켜서 해제하는 거죠. 땅값이 올라가거나 땅값이 떨어지니까 해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 해제는 주로 가격 등락으로 인해서 해제하는 겁니다. 가격 등락.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 때문에 해제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계약금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따라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계약금 해제에서는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상회복의 의무. 원상으로 회복시킬 의무. 법정 해제 같은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소급해서 무효되고 받았던 것들을 되돌려야 한다. 자, 근데 계약금 해제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제외하고 중도금이 됐든 물건이 됐든 서로 준 게 없죠? 따라서 돌려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행 착수 전에 하는 것이어서 원상회복 의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계약금 해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추가적으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원상회복 의무는 왜 없죠? 이행 착수 전이어서. 이행 착수 전이어서. 중도금 안 줬어요. 물건도 안 넘겼고. 자, 그리고 양괄호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는 왜 할 수 없어요? 채무 불이행이 없어서.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어서. 원상회복 의무는 왜 없고요? 이행 착수 전이어서. 이행 착수 전이어서 채무 불이행이 아니어서.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관련 문제라고 돼 있는 부분 확인하세요. 자, 동그라미 1번에서 계약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수인의 잔금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 해제권과 계약금 해제는 별개의 해제라는 거죠.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라고 해도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 해제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565조에 계약금 포기에 따라 해약권 배제하기로 약정했다. 그거 유효해요. 565조를 통해서 계약금 가지고 해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규정은요. 임의규정으로 봐야 됩니다.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을 좀 보죠. 마지막 내용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600페이지 와보세요. 앞으로 오셔가지고 600페이지 밑에 쪽에 동그라미 4번 여기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당사자들 간에 계약금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약금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반드시 교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있었고,
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5억짜리입니다. 자, 5억짜리 매매 목적물이라고 한다면은 을이 계약금을 지급할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계약금 얼마 주셔야 돼요? 5천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1,0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럼 계약금을 1,000만 원 교부했다는 것은 계약금 전액을 교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전액을 교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단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거, 성립 안 한 거, 성립 안 한 거. 자,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 당사자 둘 다 계약금 가지고 해제해요, 해제 못해요? 해제 못해요. 계약금 해제 못한다는 거예요. 성립 안 했으니까. 그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어차피 임의 규정이어서 계약금을 1,000만 원만 교부해도, 즉 전액을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걸로 할 수도 있어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성립한 걸로다가. 이렇게 당사자가 특약으로 성립한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이유는 관련된 규정이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어서 그런 거예요. 임의 규정이요. 어차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립한 걸로 정했을 때, 즉 계약금 1,000만 원 준 거죠, 그죠? 1,000만 원 준 거죠. 이때 갑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 그렇다면 실제 교부받은 요 1,000만 원, 1,000만 원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약정 계약금에 해당되는 을이 마땅히 갑한테 전액 줬어야 되는 약정 계약금 5천만 원의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건지, 요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1,000만 원의 배액이냐 5천만 원의 배액이냐 라는 거죠. 이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죠. 이 5천만 원은요, 약정 계약금이라 그래요. 이 5천만 원을 가리켜서 약정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뭐의 배액을 줘야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자, 판례 입장 보죠. 자, 동그라미 4번에서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인 경우입니다. 계약금 5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만 교부를 하셨네요. 이때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판례 입장입니다. 자, 밑으로 네 번째 줄 정도 내려가 보시면은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 1,000만 원이 아니라 교부하기로 약정했던 5천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은 2천만 원 줘야 된다, 1억을 주셔야 된다. 1억 주셔야, 요거라는 거죠. 요거라는 거죠. 5천만 원 배액이라는 거죠. 실제 교부받은 그 금액의 배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갑이 해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계약금 관련된 내용은 다 살펴본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약금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매매 효력과 관련된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자, 바로 담보 책임으로 넘어가죠. 자, 기본서 608페이지요. 자, 이제 608페이지 와보시면은 담보 책임 나오죠, 담보 책임. 여기가 중요해요, 담보 책임. 자, 담보 책임이라는 거 이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진다. 매매 계약이 있었고, 자,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자, 이렇게 당사자들 간에 매매 계약이 있었고,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에요.
자,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 목적물이 예를 들어 주택이었다. 근데 여기에서 뭔가 하자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하자가 있었다. 자, 이 하자는 일단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둘로. 이 하자 같은 경우는 일단 권리의 하자가 있고 그다음에 물건의 하자가 있어요. 권리의 하자하고 물건의 하자. 자, 매수인이 이 주택과 관련된 소유권, 권리를 문제없이 취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 취득을 못할 수가 있죠. 소유권 취득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권리의 하자. 혹은 주택, 물건 자체에 뭔가 결항, 균열, 하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자, 이렇게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 측에서 매도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야, 책임져라. 야, 하자가 있으니까 너 책임져. 책임지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진다는 거죠? 책임 누가 져요?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거죠. 누가 책임을 묻고? 매수인이 책임 묻고요. 자, 그래서 담보 책임의 일단 먼저 성질은요. 성질. 담보 책임 성질 첫 번째는 이 담보 책임 같은 경우는 일단 유상계약에 전부 다 준용돼요. 유상계약에 준용이 된다. 자, 담보 책임이 규정돼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매매 파트에 규정돼 있습니다. 자, 근데 매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담보 책임이 유상계약에 전부 다 준용되기 때문에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이라던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싹 다 적용된다. 아니,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도 유상계약 맞습니까? 네, 다 유상계약이죠. 다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고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인정되는 책임이고, 그리고 무과실 책임입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라는 건 이런 거죠. 매도인 측에서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나 잘못 없는데요.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책임을 진다고 안 진다고? 그래도 책임진다는 거죠. 무과실이라도. 아니, 매도인이 책임지는 이유는 잘못이 있어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책임지는 거죠? 하자 때문에 책임지는 겁니다. 선생님 잘못이 없어도 하자가 있으니까 책임지신다고요.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죠.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자, 세 번째 성질, 담보 책임은요, 임의규정입니다. 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감경시키거나 혹은 더 가중시키거나 이런 특약들도 효력이 있습니다. 임의규정. 자, 개념부터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매매로 취득하는 물건이나 혹은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이때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자, 밑에 양괄호 2번 확인하세요. 준용 규정,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 이외에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밑으로 법적 성질,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매도인에게 하자 발생과 관련해서 과실이 있든지 없든지 인정되는 무과실 책임이다. 잘못이 없어도 인정된다는 거죠. 담보 책임이. 밑으로 가시면은 임의규정이라는 거죠. 임의규정. 자, 밑에 사례 보세요. 임의규정은 맞는데 갑소유 중고차를 을이 매입할 때 하자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다. 그럼 이 특약 유효라고 무효라고? 유효라고요. 특약이 유효라고요. 왜냐하면 담보 책임은 강행 규정이니까요. 임의 규정이니까요.
임의 규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차 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에? 매도인 측에서 중고차를 팔아요. 중고차. 이 중고차가 이제 문제가 많죠. 에? 여기다 특약 넣는 거예요. 특약. 하자가 있어도 매수인 측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특약 넣는 거예요. 이런 특약이 유효라고 무효라고? 이거 유효라고요. 유효. 임의 규정이어서. 그래서 이런 특약을 크게 넣나요? 작게 넣나요? 작게 넣는 거지. 계약서 귀퉁이에다가 작게. 그죠? 사인할 때 안 읽어보잖아요. 계약서. 읽을 시간 안 주죠. 한국인들 승질 급해가지고 빨리 사인하라 그러죠. 에? 고객님 빨리 여기다 빨리 사인하시라고 빨리. 그러니까 하자가 있더라도 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특약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이런 특약이 들어갔더라도 하자가 있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이런 특약이 들어가 있더라도 만약에 매도인 측에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서 이 매도인 측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책임을 면하려고 이런 식의 특약을 넣으신 경우는 이 특약 같은 경우는 무효가 돼버려요. 그럼 책임진다는 거, 책임 안 진다는 거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나쁜 놈아, 네가 책임 안 지려고 네 하자 있다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지? 무효라는 거죠. 무효. 원칙하고 얘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에서 나오잖아요. 둘째 줄에. 특약은 일단 유효인데, 즉 차량에 하자가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갑이 사고 차량임을 알고도 하자 있음을 알고도 고지 안 했죠. 이런 경우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면. 자, 오른쪽 페이지 확인하세요. 원칙 같은 경우는 당사자 간에 담보 책임 면제, 배제, 감경하는 특약은 유효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매도인 측에서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면제 특약 들어가 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책임져라. 자, 그럼 이제 내려가시면요. 밑에 파란색 3번에 담보 책임 내용이 나오고 있죠. 담보 책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건의 하자, 권리의 하자. 그리고 뒷페이지 가보시면은 한 개 더 있어요.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 자, 지금까지 본 게 담보 책임 성질이고요. 성질. 자, 이제 담보 책임 종류입니다. 종류. 자,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죠? 지금 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 가지라는 거죠. 세 가지. 종류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책 순서대로요.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가 제일 처음에 책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권리의 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경매 하자죠.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 경매 하자 같은 경우는 조금 독립적인 거고, 물건의 하자 두 가지. 물건의 하자 종류 두 가지, 권리의 하자는 종류가 5가지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때는 주로 이 권리 하자, 여기서 출제되죠. 권리 하자가 복잡하고 중요해요. 자, 그럼 책 순서대로 나가죠. 우리 책에서는 먼저 물건의 하자를 먼저 소개하고 있죠. 610페이지 네모 2번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물건의 하자입니다. 자, 물건의 하자를 다른 말로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면 물건의 하자 말하는 거, 권리 하자 말하는 거, 물건의 하자 말한다는 거죠.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말 나오면 물건의 하자.
자, 물건의 하자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특정물이라는 게 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 매매가 주택 매매 계약입니다. 주택. 근데 을이 주택 소유권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 주택이라고 하는 물건 그 자체에 하자가 있을 수가 있죠. 균열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경우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택에 지금 하자가 있으니까 야, 너 책임져라.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이때 책임 물을 때 크게 둘로 나누어져요. 둘로 나누어진다. 자, 조문을 함께 확인을 해보죠. 자, 밑에 580조 확인합니다. 특정물의 하자라고 돼 있죠. 이랑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누수가 있다, 균열이 있다 이런 거죠. 이때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매수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책임을 묻는다고 책임 묻지 못한다고 책임 묻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매도인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자 있었음을 계약 당시 알았어야 몰랐어야? 몰랐어야 돼요. 그리고 잘못이 있었어야 없었어야? 잘못이 없었어야 돼요. 무과실 필요합니다. 선의 무과실이 필요해요. 선의 무과실. 그리고 제척 기간은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리고 책임을 묻는 내용은 지금 두 가지죠. 아예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건 하자가 중대하다는 거, 경미하다는 거. 중대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자가 중대한 경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을 해제하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 행사, 손해배상 청구권. 목적 달성이 안 될 때. 자, 혹은요. 목적 달성은 가능할 수도 있죠. 목적 달성은 가능하다는 건 하자가 경미하다는 거, 하자 중대하다는 거. 하자 경미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책임 물을 때. 목적 달성이 안 되면은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목적 달성 가능하다면은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 이게 물건의 하자입니다. 물건의 하자. 자, 밑으로요. 581조요. 종류물의 하자라는 게 또 있죠. 이 주택이 대표적인 특정물이에요. 특정물. 특정물. 특정물이라는 건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되는 걸 특정물이라고 그러죠. 특정물. 근데 특정물 아닌 물건의 하자는 종류물입니다. 종류물. 자, 예를 들어서 차량이 대표적이죠. 자동차. 에? 타 마시는 차 말고 자동차요. 자동차.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자동차가 얼마든지 존재해서 다른 걸로 대체가 돼야 안 돼요. 대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종류물 하자라는 거죠. 자동차를 샀더니 이 자동차에 뭐 엔진에 결함이 있거나 잘 안 나간다거나 뭐 하자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 581조 보시면요. 1항에서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조가 몇 조 말하는 거예요? 580조죠. 580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은 결국 이거죠. 목적 달성 안 되면 해제 손배 청구.
목적 달성은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요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물의 하자 같은 경우도 똑같다는 거예요. 목적 달성이 안 되면은 해제 손해배상 청구 혹은 목적 달성 가능하다면은 손해배상 청구라는 거죠.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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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 항이요.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나는 해제도 안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안 할 테니까. 자, 이것들을 행사한다고 행사 안 한다고. 행사 안 한다고. 행사 안 한다고. 이런 것들을 행사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완전물 급부 청구죠. 완전물 급부 청구. 그러니까 나 해제도 안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안 하려니까 새 차로 달라는 거죠. 하자 없는 새 자동차로 가지고 오세요. 요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특정물일 때, 종류물일 때. 종류물일 때. 특정물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종류물 같은 경우는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물 급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달라요. 특정물하고 종류물하고. 자, 밑으로 내려와서 582조요. 전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 측에서 그 사실을 안 날. 그 사실이 뭐죠? 하자 있음을 안 날. 그날로부터 6개월 내로 행사하시라는 거죠. 제척기간 6개월입니다. 자, 밑으로요. 양괄호 1번. 물건에 하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주택을 매입했는데 균열이 있다. 누수가 있다. 토지를 매수했는데 뭐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 물건에 하자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법률적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 건축법상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법률적인 장애가 있다는 거죠. 깝깝한 양반이죠. 토지 샀죠. 을이 토지 샀어요. 기쁜 마음으로 토지를 매수했죠. 건물 지으려고 사죠. 건물 지으려고. 근데 건축 허가가 떨어진다고 안 떨어진다고? 안 떨어진다고. 건축이 안 되는 땅이라고요. 건축할 수 없는 땅이었다. 이게 바로 법률상 장애예요. 법률상 장애. 법률상 장애는 건축을 하지 못한다는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법에 걸린 토지가 잘못된 거예요. 법이 잘못된 거, 토지가 잘못된 거. 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죽인 그놈이 이상한 놈, 법이 이상한 거. 죽인 그놈이 이상한 놈이죠. 아니,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죠? 그러면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건축하지 못한다는 법이 문제입니까? 이 땅이 법에 걸려서 땅이 문제인 거예요. 땅이 문제라고요. 따라서 법률상 장애는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이거 물건의 하자가 물건의 하자. 땅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건의 하자에 해당된다는 거죠. 법률상 장애는요. 권리 하자 아니에요. 자, 그래서 판례 문장에 나와 있듯이 이거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자, 내려와서 양괄호 2번을 확인하세요.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계약 성립 당시 목적물 하자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야 되고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자, 내려와서 양괄호 3번의 책임의 내용 확인하죠.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때는 해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밑에 쪽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목적 달성 가능하다면 해제는 못하고 손배 청구만. 3번 제척 기간 6개월. 자, 밑에 4번은 나중에 경매 보면서 또 보죠. 자, 뒷페이지입니다. 612페이지 와보시면은 이제 중간 2번에 종류물의 하자 나오고 있죠. 자, 박스 안에 사례 보세요. 에? 폭스바겐 자동차 중에서. 폭스바겐 뭐 잘못했습니까? 폭스바겐에서? 자, 마음에 쏙 드는 한 대를 특정해서 구매를 한 거죠. 근데 하자가 있었던 거죠. 그럼 담보 책임 묻는데, 자, 1번.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죠. 나 앞으로 폭스바겐 차 안 사! 이럴 수 있는 거죠. 폭스바겐 차 문제 많습니까? 전 잘 몰라요. 자, 2번이요. 매수인이 차량의 구매를 원한다. 그래도 나는 폭스바겐이다. 그러면은 해제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차 달라고. 하자 없는 차로 달라고. 이게 무슨 청구야? 완전물 급부 청구. 완전물 급부 청구.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죠. 새 차 달라고. 자, 그래서 종류물에서는 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중점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물 급부 청구. 자, 여기까지가 물건의 하자였고요. 이어지는 권리의 하자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